10억 달러를 얻어낸 아름다운 연설. 1900년 12월 12일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호들 80여 명이 오번가에 있는 유니버시티 유럽 클럽 연회장에 모여 있었다. 수업 절친한 젊은이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 중에서 자신이 미국 산업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사건을 목격해 이르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이 연회는 에드워드 시몬스, 찰스 스튜어트 스미스, 최근 피츠버그를 방문했을 때 찰스 M 슈왑의 후한 대접을 받은 데 대한 답례로 열린 것으로, 이 38세의 철강업자를 동부 은행업계에 소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이 만찬자리에 돌풍을 몰고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그에게 뉴욕 사람들은 식사 후에 연설에서 그다지 관심이 없을 테니 그것에 모인 부유층과 권력가들을 지루하게 하고 싶지 않으려면 15에서 20분 뒤로 예의 바르고 연설하기에 또 자리를 뜨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슈왑의 오른편에 앉은 존 피어먼트 모건조차 기적적인 예의를 갖춰서 만찬자리에 잠시만 머물다가 떠날 예정이었다. 언론사들과 대중에게 이 일은 관심을 기울이는 말이 아니어서 다음날 신문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두 명의 주최자와 유명인 손님들은 평소와 같은 7 혹은 8코스의 식사를 즐겼다. 대화는 적었고 다들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슈왑은 모는 가힐라 그 강 근처의 지역에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를 만나본 은행 관계자나 브로커는 거의 없었고 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만찬이 끝나기 전에 재계의 거물인 모건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고 마침내 10억 달러 가치의 미국 철강회사가 시작이 되었다. 찰스 슈왑이 그날 만찬자리에 했던 연설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후대에게 아쉬운 일이다. 후에 그는 연설을 일부러 의식하고 은행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복하긴 했다. 그리고 후일에 정부가 철강업계의 트러스트를 해체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는 증인석에서 예전에 모건을 미친듯이 투자했던 그 발언을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했다.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슈왑은 말을 멋지게 하는 것을 정리하게 여기지 않았다. 경고들과 재치있는 말로 가득 찬 편안한 연설이었다. 하지만 이 연설은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참석가들 또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 연설은 90분이나 이어졌고 연설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이 아직 슈왑의 주문에 사로잡혔을 때 모건은 슈왑을 창가로 끌고 가서 높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달랑거리면서 1시간 넘게 이야기의 일을 나누었다. 슈왑의 매력이 가장 강한 맛법을 부리긴 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철강업계의 확장에 관한 정교하고도 깔끔한 그의 계획이었다. 당시에는 위스키, 철사, 철근, 설탕, 고무, 위스키, 석유, 풍선금 회사들이 기업 합병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와 비슷한 형태로 엉성하게 짜인 철강업계의 트러스트 계획안을 모건에게 들고 와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독일군인 존 W. 게이츠는 트러스트 계획안을 밀어붙였지만 모건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트러스트와 크래커 제조회사를 짝지으려고 했던 시카고 주식회사의 중개인 무어가의 빌과 짐은 모건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신실한 척하는 시골 변호사 에드워드 게리도 그 일을 추진했지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슈왑은 유창한 말씀대로 JP 모건의 비전을 끌어올려 이제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담한 투자 시도가 가져올 확실한 결과를 상생하도록 해주었다. 그때까지 그 프로젝트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의 헛된 망상으로 여겨졌다. 수많은 작은 규모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회사들이 경제적인 매력에 끌려서 거대하고 독점적인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일은 이미 한 세대 전부터 있었다. 업계의 무법자 존 W. 게이츠의 개척으로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아메리칸 스틸 앤드 와이어사가 설립이 되었고 게이츠는 모건과 손을 잡고 연방 철강회사를 세우기도 했다. 내셔널투와 아메리칸 브리지 회사도 모건이 관련된 회사였다. 모 영재들은 성향과 쿠키 사업을 접고 양철판과 철근 강철파를 포함하는 아메리칸 그룹을 형성하고 내셔널 철강회사를 설립했다.
53명의 파트너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앤드류 카니기의 거대 수직 구조의 트러스트를 비교했을 때 다른 조합들은 하찮아 보였다. 함께 모이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카네기 조직의 작은 흠집 쫓아낼 힘이 없었다. 그리고 모건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자 스코틀랜드의 노예인 카네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스키버 캐슬의 멋진 고원에서 카네기는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그 후에는 반감을 품고 모건의 소규모 회사들이 자신의 사업을 잠식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봤다. 그 움직임이 담대해졌을 때 카네기는 분노와 복수심을 벌게 되었다. 그는 라이벌들이 소유한 모든 공장을 복제해서 똑같은 공장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때까지 그는 철사나 파이프, 후프, 강판 등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대신에 이들을 만들어서 내는 회사들의 순수 강철을 판매하는 데 만족하고 있었다. 이제 유능한 쇼와업을 수하에 둔 그는 자신의 경쟁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일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날 찰스 M. 슈와버의 연설에서 모건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본 것이었다. 가장 큰 규모를 지닌 카네기를 끌어들이지 않는 한 트러스트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누군가 얘기했듯이 자두가 빠진 자두 푸딩 같은 꼴이었다. 1900년 12월 12일 밤의 연설을 통해 슈와버는 비록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한 카네기 제국을 모건의 그늘로 가져올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는 강철 산업의 전 세계적인 미래와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 또 전문화 비생산적인 공장의 폐쇄와 이익 창출 분야로 집중, 원자재 유통 비용의 절감, 간접 비용과 운영비 절감, 그리고 해외 시장 선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슈와버는 청정 중에서 간접적으로 노략질하는 해적 가드 같은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목적이 독점 기업을 만들어서 가격을 올리고 그 특권을 이용해서 높은 배당을 받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진실한 태도로 비난했다. 그런 정책은 모든 분야에서 확장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시장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이라고 청정들이 말했다. 철강 가격을 낮추면 시장이 무한히 확장되고 철강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며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슈왑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사실상 그는 현대 대량 생산의 사도와도 같았다. 그렇게 유니버시티 클럽에서의 만찬이 끝났다. 모건은 집으로 돌아와서 슈왑의 장 및 빚 증사진에 대해서 생각했다. 슈왑은 피츠버그로 들어가서 카네기 프로젝트라는 철강 사업을 운영했고 게리와 나머지 사람들은 주식 시세 보를 보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나 일이 났다. 모건은 일주일 동안의 슈왑이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해봤다. 재생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사람을 보내서 슈왑을 초청했다. 하지만 이 전에는 더서 소극적인 태도로 했다. 슈왑은 카네기가 자신이 신임하는 회사 대표가 월스트리트의 제왕과 만나서 은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달궈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카네기는 발도 들여놓지 않게도 선언할 만큼 월스트리트를 신뢰했다. 그러자 중재자였던 존 더블유 게이츠나 슈왑이 우연히 필라델피아의 벨레비어 호텔에 머물게 된다면 데이빗 모건 또한 우연히 그곳에 등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슈왑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모건은 뉴욕에 있는 자신의 집에 알아 누워 있었고 연로한 모건의 강압적인 초청에 못 이겨 슈왑은 뉴욕으로 가서 모건의 서재에서 회동하게 되었다. 오늘날 몇몇 경제사가들은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앤드류 카네기가 깔아놓은 판이라고 믿고 있다. 슈왑을 저녁 마청에 부르고 유명 연설을 하게 만들고 일요일 저녁에 슈왑과 월스트리트 제왕이 회동하게 만든 것은 모두 이 영리한 스코틀랜드인이 계획한 일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대다. 슈왑이 그를 성사시키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작은 보스라고 불리는 카네기가 매도 제안을 들으려고 할 줄 알지 못했다. 매도 제안을? 게다가 카네기는 모건의 사람들이 기품이 없다며 호감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슈왑은 회동을 성사시키고 선수 쓴 문서 6장에 자기 생각을 물리적인 가치로 표현했다. 새로이 재편된 철강업계에서 핵심 기업으로 부상할 철강 회사들의 잠재적인 수익을 산출한 것이었다. 네 남자는 밤새도록 수치를 검토했다. 물론 그 수정은 부는 하늘이 내려준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건이었다. 여기에 그의 기적적인 파트너 학자인 로버트 베이컨이 함께했다.
세 번째는 모건이 투기를 이어기며 격렬했지만 유영은 이밀었던 좋은 우리 게이츠가 차리였다. 네 번째가 시화비였다. 시화는 누구보다도 철강 생산과 판매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누구도 이 비즈버그 철신 사내가 도질에 내는 수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어떤 회사가 같이 있다고 말하면 그 회사에는 그 이성의 가치가 있었다. 또한 시화는 자신이 지목한 기업들만 이 트러스트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모건의 넓은 어깨에 기들여는 무임 성찰자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트러스트도 자신의 계획을 모방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동틀 무렵에 모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쭉 펴었다. 이제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있었다. 앤드류 카네기가 회사를 매각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겠나? 노력해보겠습니다. 시각이 대답했다. 매각하도록 설득한다면 나는 이 일에 착수하도록 하겠네. 모건이 말했다. 거기까지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과연 카네기의 회사를 매각할까? 얼마를 요구할까? 시각은 대략 3억 2천만 달러로 예상했다. 어떤 지불 방식을 원할까? 공동소유를 하자고 할까? 아니면 주식을 달라고 할까? 채권 혹은 현금? 현금으로 3억 달러를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1월의 어느 날 꽁꽁 얼어붙은 체스터 세인트 앤드루스 황무지에서 골프 게임이 열렸다. 가족이는 추위를 피하려고 스웨트를 껴입었고 시합은 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평소처럼 단련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가까운 카네기 오두막으로 옮겨서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곳에서 시화본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80명의 백만장자를 홀렸던 설득력을 발휘하여 편안한 은퇴 생활에 대한 빛나는 약속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드러내놓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은퇴한 노인의 사회적인 위치를 만족시킬 만한 수백만 달러짜리 약속이었다. 카네기는 결국 두 손을 들었고 종이 한 장에 숫자를 써서 시화에게 건넸다. 좋아, 이 가격이면 팔겠네. 종이는 4억 달러가 적혀 있었다. 시화비 언급한 3억 2천 달러를 기본 수치로 하여 지난 2년간 자본 가치가 상승한 것을 반영하여 8천만 달러를 더한 수치였다. 자, 후일에 대해서 행된 여기선 가판에서 이 스코들리는 모건에게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 1억 달러를 더 요구할 걸 그래서 그러셨더라도 기꺼이 지불했을 겁니다. 모건이 명랑하게 대답했다. 이 사건은 일대의 파란을 몰고 왔다. 한 영국 기자는 이 거대한 철강합병으로 인해 해외 철강업계의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보도 전신을 원했다. 예일 대학의 헤들리 청장은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25년 이내에 워싱턴의 제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의 달인인 키인이 공격적으로 이 새 주식을 홍보한 결과 6억 달러치의 잉여 자본이 눈꺼풀 사이에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카네기는 수백만 달러를 가지게 되었고 모건의 신디게이트는 6,200만 달러를 게이츠로부터 게리까지 관련자들 역시 수백만 달러를 취했다. 38세의 시화에게도 보상이 있었다. 그는 새로운 회사의 사장직을 맡아서 1930년까지 회사를 운영했다. 앞선 비즈니스에 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열망이 어떻게 물리적 형태로 바뀌는지는 완벽하게 모사히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한 열망이 어떻게 물리적인 실체로 현존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미국 철강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초거대의 기업은 한 사람 마음 속에서 만들어졌다. 작은 철강 공장들을 끌어모아서 재정적인 안정을 부여한다는 계획 역시 이 사람 마음 속에 만들어졌다. 그의 믿음, 열망, 상승력 끈기는 미국 철강 회사를 이루어낸 치료가 되었다. 미국 철강 회사가 법적으로 회사 승인을 받은 뒤에 철강 공장들과 설비들이 인수합병된 것이 별것 아닌 듯이 보이지만 이를 꼼꼼히 분석해보면 단일 관리 체계 아래의 회사들을 통합 한 하나의 가정에 의해 이 회사의 자산가치는 약 6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찰스 아이디어와 JP 모건의 다른 이들에게 전달된 그 신념이 6억 달러 가까운 시장 수익을 발생시킨 것이다. 아이디어 하나를 치고는 너무 무시할 수 없는 액수다. 이 거래에서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책의 관심사에서 벗어난다. 이 거래 전체 과정이 근간이 된 것은 이 책에서 소개된 철학이었기에 놀라운 성공 사례는 이 책의 철학이 의심할 수 없이 견고한 것임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이다.
그 후에 미국 철강에서는 번영을 지속했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기업이 되어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철강 사용소를 개발했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시와바 아이디어로 창출된 6억 달러의 이익은 운이 아닌 기업 원정을 통해서 벌어낸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책의 철학이 실제적이며 실용적임을 알 수가 있다. 부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 얼마를 벌게 될 것인지라는 생각을 실행에 옮길 사람에게 달려있다. 신념은 모든 한계를 없애버린다. 위치에서 말하는 과정을 거쳐서 삶에서 대가를 수확하려 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도록 하라. 온 미국 철강에서를 결성한 네가 당대에는 그의 무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전까지는 그는 앤드루 카네기의 정실한 하인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 빠르게 권력과 명성, 부를 지닌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다.